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지난 1일 일제히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선 이후 한 달 동안 인수위와 공약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공약을 점검하고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민선 8기를 본격적으로 열어갈 텐데요. 오늘 1위 포커스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을 차례로 초대해 이야기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김영록 지사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재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취임 소감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도민들께서 저 김영록에게 무한한 성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슴 뛰는 시간이었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 전라남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민선 8기 재선 도지사가 됐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금은 대도약, 대전환의 시대라고 생각하고 전라남도 미래 100년을 위해서 힘차게 뛰겠습니다. 네. 미래 전남을 위해서 힘차게 뛰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재선 도지사인 만큼 인수위원회가 아니고 비전공약위원회라는 조직에서 운영하셨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고 이 활동 결과에는 만족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네. 이렇게 내걸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또 그동안의 도지사 공약 사항은 아니지만은 우리 도민들께서 좋은 정책 제안이 있으면은 새롭게 정책 과제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4년간 열심히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를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비전공약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 과제에 큰 8개 분야에 104개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대선 공약에 들어갔던 부분들 대체로 이제 제가 또 이어받아서 공약으로 실천하겠다. 대선 공약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것들을 대선 공약이랄지 국정 과제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전라남도 자체 공약이랄지 정책 과제에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4년간 해야 될 주요한 과제들은 다 포괄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사례들까지 이렇게 다 포함하셨다 그랬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 위원장 되신 분들이 전부 이 광주 전남에 이 공교롭게도 목포대총장님, 순천대총장, 그다음에 동신대총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 뮤지컬 감독으로 유명하신 박명성 감독 이렇게 되어 계시던데 특별히 그렇게 인선하신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전라남도 미래 100년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대학에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 또 비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이제 대학의 총장님들과 함께 대학 교수님들 많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계에 또 전문가 분들도 함께 모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박명성 뮤지컬 총감독인데요.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 뮤지컬계에서는 1세대이면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두신 우리 전남 출신의 뮤지컬 감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분을 모시면서 여러 분야에 앞으로 우리 전남이 해야 될 분야 중에서 문화 융성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역할을 앞으로 크게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장으로 모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하나씩 이제 차분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그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해서 이렇게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수도권 규제 완화 시책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논란이 이어가고 있는 것 중에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학과 증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지사께서도 입장문을 내셨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선 급하다, 경쟁력이 우선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게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네. 이제 그것은 안 된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 실을 깰 수 없듯이 예. 차근차근 일을 하자. 그러면 수도권 중심보다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이제 지방을 좀 살려야 된다. 네. 특히 첨단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도 지방에 유치가 돼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특히 지방의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서 서울로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국가 균형 발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지방 국립대랄지 지방의 대학의 반도체 학과 증원을 해줘야지 우선 그 바다고 해서 수도권 위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해서 저희들도 반대 성명을 냈고요. 저희는 무조건 수도권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함께 동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급할때일수록 자꾸 수도권으로 가니까 우리 국가 균형 발전에 문제가 크다 저는 생각해요. 특히 이제 중앙 부처의 공무원들이 할지 정치권까지도 그런 생각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방 대학에 지방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패러다임 대전환을 좀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역의 의제를 최근에 김영록 지사께서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 만나셨죠? 예. 먼저 제안하셔서 만나신 겁니까? 예, 뭐 서로 허심탄회하게 네. 이야기를 먼저 취임 전에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전에 만났을 때 제가 제안하고 우리 강기정 시장 당선인도 선선하게 그렇게 하자고 또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예. 만나신 뒤에 SNS에 올리신 글 중에 제가 감명 깊게 본 대목이 이제 광주 전남의 의제가 전국의 의제로 확산되는 것을 그럴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신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관련해 가지고 가장 유망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국립의대 유치 문제, 전남의 국립의대 유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국립의대를 김영록 지사께서도 꾸준히 강조하고 계시고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고 이번 핵심 공약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 확충이 국가적 과제이거든요. 네. 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는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이 시도에는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우선 그것도 행정 편의랄지 우선 경제적 효율성 이런 것만 따지면은 기존에 있는 의과대학에 증설하는 게 편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일을 편하게 가는 것하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국가적으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이 있어야 어떤 공공의료의 사령탑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전남도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심지어 사립의과대학이 있는 경북 도지사까지도 국립의대가 없으니까 이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또 상급병원도 말이 그렇지 상급병원도 의과대학만 있지 상급병원은 서울에 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함께 노력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남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예를 들면 경북이랄지 이런 지역까지도 국립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같이 연대해서 앞으로 공공의료 확충 또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립의과대학을 우리 전남에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치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원희 의원이 목포대 의대 유치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해놓으면서 동부권에서 이제 순천대 중심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유치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사님 입장이 좀 곤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저는 그때 분명하게 우리 목포 순천 또 목포대 순천대 사자가 합의해서 전남에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합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올렸고 정치권에도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뜻은 변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서로 의과대학 유치도 되기 전에 어느 지역이 우선해야 된다고 서로 싸우다 보면은 국립의과대학 유치하는데 최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중앙에서 정책 결정하는 분들한테 전남은 이렇게 갈등이 심하니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그런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한 거고 그 합의 정신은 지금도 충분히 살아있다. 그리고 제가 중앙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전남에 유치하도록 도와주시고 전남에 유치한 뒤에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공모 방식에 의해서 선정을 한다 하면은 절대 양 지역의 큰 갈등 문제로 확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도지사가 책임을 지겠다 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 제가 예. 그 만약에 갈등 국면으로 가게 되면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는 전남에 유치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 함께 이렇게 해 주십사는 것을 거듭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현안 문제 하나 더 듣겠습니다. 이제 군공항 이전 문제인데요.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장기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민선 8기의 이 군공항 이전 문제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강기정 당선인을 만나셨으니까 이 부분에도 이제 협력하기로 이제 했다라고 큰 틀에서는 이렇게 보도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광주 전남 상생 과제로 풀어가야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점이라든가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공항 이전 문제의 근본적인 그 업무를 해야 될 당사자는 광주광역시입니다 하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우리는 협력해서 국가적 과제로서 안보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또 광주시가 필요로 한 일들이기 때문에 상생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드린 것이지 우리가 이 문제를 먼저 풀고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광주광역시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 전라남도도 가능한 기부대 양여 방식에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적인 종합 발전 계획도 함께 지원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관건인데요. 이 두 가지가 이 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것이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전라남 도민들 입장에서는 소음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고 또 뭐 더 나아가서는 광주 발전의 상생까지 된다 하니 얼마나 좋은 일이겠느냐 한 뜻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광주광역시가 주도해 나가되 전라남도도 적극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광주 전남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그 이전할 장소를 광주시가 특정했다라고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이전할 장소는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를 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전 장소에 따라서 이전 비용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특정하지는 않고 여러 대안들을 놓고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계속 광주 전남 상생 공약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광주 전남 상생 공약 1호로 첨단 반도체 특화 산단 유치를 공약을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요. 어떻게 유치되고 광주시와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광주 전남 상생 협약 사업, 예를 들면 군공항 이전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광주의 문제인데 전남이 도와주는 상생 협약 사업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첨단 반도체 특화 산단 같은 경우는 광주와 전남이 상호 협력해서 공동 발전하자. 전남도 혜택이 되고 광주도 혜택이 되고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런 사업은 상생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함께 공동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국립대학에 우선해서 반도체 학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첨단 특화 산단을 지방에 유치하도록 하자. 그런 면에서는 우리 광주 전남만 갖고 부족하면은 대구 경북까지도 함께 반도체 동맹을 맺어서 함께 노력하자 하는 그런 협의까지도 강기정 당선자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우리가 필요하면 연구 영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폭넓게 듣고 반영을 하면서 공동 추진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추진단을 광주시도 만들었고 네. 우리 전라남도 반도체 추진단을 만들어서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면서 공동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도체 동맹이라는 말이 상당히 인상 깊게 와닿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반도체 대한 부분에 대한.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반도체 산업을 지역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대구, 경북, 광주, 전남이 이 문제는 앞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도체 산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전남의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역시 일자리가 가장 필요한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이미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 소멸 위기 대응, 이제 이 일자리가 핵심이 될 텐데 어떻게 이제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지방 소멸 이제 대응 차원에서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을 이제 전남에서 제안을 하고 경북도 호응을 해서 함께 공동 용역 끝에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제출했고 그 법안이 최근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지난 5월달에 통과가 됐는데 저희들한테 이제 협조할 대안들이 다 법안 속에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크게 진일보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정말 지방 소멸 대응할 수 있는 대안들을 더 만들어 가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난 정부에서 금년부터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이제 1조일 때 매년 505억씩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받게 됐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도 진일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1조 갖고는 너무 적다. 최소한 5조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지역의 이런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균투 예산이 있습니다. 10조 정도 가지고 전 지역을 시도가 나눠서 쓰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도 대폭 앞으로 크게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결국은 이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대응 기금이랄지 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맞습니다. 지역의 젊은이들을 우리 전라남도에 정착되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게 네.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말씀은 전담 반도체 산업도 육성을 하고 또 우리 순환권에는 해상풍력 사업도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해상풍력을 하자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지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관광 산업도 저희들이 특히 이제 앞으로 해양 관광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이렇게 확충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제 이번에 공해에서 누리호 두 번째 발사에서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런 우주 산업까지도 우리 지역에 크게 육성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지방 소멸을 막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것 중에 이제 해상풍력 산업 이 부분을 육성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안에는 겨우겨우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제 지사님이 상당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지금 원전 기조가 이제 전력 기조가 변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해상풍력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뭐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때문에 이제 원전 논자 하신 분들이 좀 해상풍력에 피해 의식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상풍력이 효율이 낮다 하고 여러 가지 뭐 문제 제기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원전,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에너지 믹스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에너지를 여러 형태의 에너지를 잘 배합을 해서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해상풍력도 필요하고 원전도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세계적인 이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맞춰 볼 때 우리 대한민국만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보고 해상풍력도 결코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지론이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봅니다. 또 산자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전라남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는 모델 케이스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저희들이 차분하게 잘 대응해 가면서 만에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 될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우리가 설득해 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광 원전만 하더라도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원전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랬을 때 가면 지역 산업을 지금 1,00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역 산업을 뭘로 그럼 메꿔 갈 것이냐 할 때는 결국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산업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정부하고 잘 협의해 나가면서 저희들은 적절히 잘 추진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특단의 노력과 대책으로 문제를 풀어갈 각오가 돼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미래 먹거리는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지금 보면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의 산단의 이 활성화 이게 필요한데 산단 대개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들이 확보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큰데요. 지역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산단 대개조 사업들 어떻게 지금 효과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이제 먼저 그 설명을 한 가지 드리면은 네. 이제 민선 7기 지난 4년 동안에 이제 공약으로 제가 1,0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네. 공약을 했는데 최근에 1,002개 기업이 유치가 됐고 27조 원 규모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단 대개조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여수 국가 산단은 네. 2020년에 산단 대개조 사업 이미 선정이 돼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목포를 중심으로 한 대불 산단을 중심으로 하는 서남권의 산단이 있는데 최근에 산단 대개조 사업 공모 과정에서 정말 이미 선정된 여수 국가 산단이 있음에도 전남에는 2군데가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네. 서남권 산단도 이제 3,600억의 사업비를 통해서 산단 대개조 사업 앞으로 디지털 대전환이랄지 친환경 조선 산업으로 전환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산단 대개조도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전라남도는 결국 서남권을 보면은 조선 산업, 해상풍력, 관광 네.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께서 지금 선거운동 기간 동안 슬로건으로 새로운 미래 100년 그리고 신해양 문화관광수도 전남을 건설하겠다 이걸 강조하셔가지고 많은 공감을 얻어냈는데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태평양의 관문 신해양, 친환경 관광 그리고 문화수도 전남을 이렇게 내걸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은 수도권과 중부권까지는 상당히 발전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남해안 남부권 우리 이제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그다음에 영남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이 점차 지금 수도권에 비해서 비중이 축소되어 가는 경향이 있고 일자리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이제 이쪽 지역에 있는 정말 유망한 전문가들이 서울로 오히려 거꾸로 네. 빨려 올라가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어서 이제는 수도권과 중부권에 대응하는 남해안 남부권 광역 경제권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이 이제 밑바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이 남해안 남부권 초강력 메가시티를 형성하도록 하고 제주까지 포괄해서요. 예. 여기에 이제 산업도 일구고 또 관광, 또 우주 산업, 또 탄성 소재 벨트, 또 함께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초강력 협력 사업을 통해서 해 나가자. 특히 이제 목포와 부산 간에는 이제 전철화 철도가 네. 돼서 2시간 20분대 되면 다닐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 이제 초강력적으로 관광도 활성화될 수 있고 경제도 결국은 풍부한 자원과 또 값싼 땅이 있는 전라남도 쪽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초강력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남해안 남부권 관광수도, 문화수도, 신해양수도 전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도민들께 뭐 다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우리 도민들과 함께 제가 동고동락하면서 현장에서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우리 도민 한 분 한 분에게 힘이 되는 도지사,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또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또 SOC도 많이 확충하고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지키고 도민 한 분 한 분에게 힘이 되는 도지사가 되겠다. 저 김영록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도 지난 4년간 열심히 뛰어오셨고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4년도 빛나는 전라남도, 세계와 함께 뛰는 전라남도, 세계로 비상하는 전라남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선 8기를 시작하는 김영록 도지사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대중 교육감 모시고 전남교육의 방향과 앞으로 추진할 핵심 시책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당선, 취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취임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교육감 선거는 분명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라남도 교육이 진보 교육을 12년 동안 표방했는데 이런 진보 교육의 잘된 점은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을 혁신하라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진보 교육은 교육의 불평등 해소랄지 교육 복지에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는데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 부족 또는 교육력 저하 등을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승과 혁신을 이뤄내서 전남교육을 대전환하라는 도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남교육의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남교육의 대전환을 이뤄라. 이걸 지상과제로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관심이 쏠린 부분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한 달간 했는데 인수보고서는 받아보셨습니까? 한 달은 아니고요. 네. 본격적으로 활동을 들어간 지는 한 2주 정도여서 중간 보고는 받았습니다. 네. 그동안에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전라남도 교육청의 그 상황을 보고받고 또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추진하는 그런 정책들을 중심으로 이제 토론하고 또 그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종합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한 7월 말 정도 예상하십니까? 7월 말경이고요. 지금 인수위원회가 실무위원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쟁점 사안을 지금 토론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수위원회를 출범하면서 개문발차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개문발차요?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수위원을 소수로 시작하지만 필요한 인수위원을 계속 전문가들을 모시겠다는 그런 인재를 영입하는 창구가 열려 있다. 그래서 개문발차. 지금도 계속 그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중간 정도의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그 인수위원회가 지금 중간 정도 점검해 본 결과 전남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 중간 보고까지는 받아보셨다고 하는데 교육감님의 평가 어떻게 궁금한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 학생들의 교육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교육력. 지금 학교에 그 수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제 소위 말하면 교실이 붕괴돼 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그 토론과 대책. 그다음에 이제 미래 교육이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꿈꾸고 공부하고 있는 직업이 앞으로 불과 10년, 20년 내에 그 60%가 사라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래 교육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 또 우리 교육청의 조직이 굉장히 크죠. 지금 그 교직원 수만 해도 거의 지금 3만 한 5천 명 가까이 되고요. 학생들 숫자만 해도 18만 명 이상 되기 때문에 이 교육 공동체가 어떻게 단합하고 서로 협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또 토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토론 과정들이 이루어지면 향후에 이제 이 결과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금 의제를 정립하시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우선은 이제 인수위원회 최종 보고를 통해서 그 전남 교육에 그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혁신할 것은 혁신하는 주요한 의제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정책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타스크포스랄지 여러 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주요한 정책, 제가 민선 4기의 교육감을 맡았는데 주요한 정책들은 골관이 아마 다음 달 중순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교육 현장의 과감한 혁신, 지금 방금 언급해 주신 것도, 네. 그다음에 공부하는 학교, 교육력을 높이겠다. 이걸 네. 이제 기치로 세우고 계신데 하나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혁신을 더 해야 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교육 현장의 혁신이라면 교육감께서 생각하는 혁신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선은 이제 교육의 목적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침체되고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본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또 인성이랄지 학교 생활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세우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뭐 다들 걱정을 합니다만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우리 전남교육청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부진한 편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빨리 준비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 교직원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복지 문제나 인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네. 또 내부 갈등도 좀 심각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교원들에 대한 인사 문제.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는 게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부하는 학교 그리고 교육력을 높이겠다.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데 교육계에서는 학력 향상을 키워드로 진보와 보수를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 그렇다고 보면 교육감님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저는 선거 과정에 네. 진보로 분류하기도 하고 네. 보수는 아니고 중도로 분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교육은 진보 보수로 네. 분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저는 교육은 우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일은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고 또 실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교육에 대한 이념이나 또 방향은 좀 진보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지금 당장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 진로나 진학의 문제는 대단히 실용적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보수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진보와 보수를 같이 함께 가는 실용의 교육이지 구분해서 진보 교육과 보수 교육을 구분하는 것은 교육으로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학력 향상이 이제 키워드가 될 텐데 결과적으로 모든 학부모들의 이 꿈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자녀들은 펼치고 그러기 위해서 공교육에 거는 기대가 바로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학력 향상이 이제 키워드가 될 텐데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든 교육감들께서 직전에 장서훈 교육감께서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그 전에 전임자인 장만채 교육감께서는 고등학교 학생들만큼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지는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과정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로 지금 주안점을 두셨는데 김대중 교육감께서 생각하는 학력 향상 대책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학부모들께서는 우리 자식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랄 겁니다. 공부 잘하기.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도록 하는 것을 바랄 거고요. 그다음에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열심히 또 공부해서 자기 진로를 빨리 개척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력하면은
진보 쪽에서 계속 학력 이야기를 하면 예. 경쟁 교육을 부추긴다. 네. 그 대학만 이야기하는 거다 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네. 또 보수 측에서는 또 그 진보 교육 때문에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 서로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공부하는 학교가 돼서 예. 학생들의 학력, 교육력을 높이는 게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공부하는 학교가 되어야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도 같이 이뤄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의 그 네. 서열식의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학력이 아닌 예.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뭐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공부를 의미하시는다고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지금 대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국영수를 열심히 잘하고 네. 잘 가르치고 하는 공부를 저는 말하는 거고요. 예. 또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자기 진로에 맞게 역량을 키워가는 그런 것이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그 잘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또 맞춤형으로 좀 이렇게 교육이 되지 않다고 보니까 예. 학생들 상당수가 학교에서 그 교육에 부적응하고 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가장 큰 그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급적 교실에서는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또 교실에서는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예. 요즘에는 이제 AI 시스템이랄지 AI 튜터럴 네.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이는 길이고 성적을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계속 이 학력 향상 부분에 집중해서 저도 좀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예. 조금 전에 그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예.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예, 있다. 예. 이게 이제 학생들의 학습권과 그 교사들의 교수권 예. 이 두 부분이 이제 충돌하는 지점들이 예. 생겨날 것이고 예. 그 정점에가 학생 인권조례, 예. 교육 공동체 인권조례 이런 부분들이 예. 어떻게 보면 좀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학력 향상의 장애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교육계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그런 예.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학부모들도 일부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교수권과 학습권을 조화시키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이맘때는 그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30년 만에 네. 실제로 교육 행정을 하다가 네. 그 교실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봐야 되겠다고 복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수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면 네. 두세 명의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부정하기 시작하면은 네. 교사가 그 학생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 중심에는 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들 인권.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다고 보면은 교사들의 교권도 네. 그 많이 침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대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실은 학생들의 그 인권과 교사들의 교권의 이 갈등을 해소해내지 못해가지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교실 붕괴의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대안으로서는 네. 학생 인권과 교사들의 교권과 학습권을 동일하게 보장할 수 있는 교육 공동체 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 공동체 인권조례. 예. 지금 이게 나온 지가 벌써 한 8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아직 그렇죠. 제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너무 학생 인권만을 치중해서 네. 그 조례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런 학습권을 위해서 교육 공동체 인권조례를 잘 만들어서 네. 도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학부모들과 함께 협력해서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남의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학력과 교수권이 학습권과 교수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김대중 교육감의 최대 선거 공약이 교육 기본소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교육감께서 의미하시는 물론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충분히 거론은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들어보는 의미에서요. 교육 기본소득은 무엇이고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그 가장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전쟁만큼이나 어려움게 예. 다가오고 있는 게 지역 소멸입니다. 지금 출산율 저하 등으로 네. 지역이 소멸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위험에 처한 곳이 전라남도입니다. 네. 근데 이 인구 감소의 원인이 출산율 저하거든요. 네. 근데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보면은 전부 가장 큰 원인이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가 이 출산율 저하를 막아내기 위해서 15년 동안 25조씩 380조를 쏟아부었는데요. 별로 효과 없이 계속 출산율은 지금 0.83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게 이제 모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교육과 돌봄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전라남도가 지금 가장 소멸 위기에 와 있고 네. 그렇다 보면은 전남에서 교육을 받으면 좀 더 안정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뭐 해야 네. 전남의 소멸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육 기본소득을 저는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교육감 4년 동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소득의 총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연간으로 보면? 제가 우선은 네. 이제 물론 이제 전남에 초중등 고등학생 18만 명을 전부 주게 되면 한 5천억 정도가 필요한데 예. 우선은 소멸위험군부터 시작을 하자. 네. 소멸위험군 16개 군에 예. 초등학교 1학년만 먼저 시작하게 되면 내년부터 네. 97억 정도면 됩니다. 예. 16개 군에 초등학교 전체를 하게 되면 540억 정도면 교육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거든요. 예. 그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점점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에서도 그 지역 소멸 기금을 1조씩 만들어 배분하고 있거든요. 예. 전라남도도 그 배분 받고 있는 그 소멸 지원 기금을 교육 기본소득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자라고 제가 제안하고 또 여러 가지 요청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확대해 가면은 예산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예.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김대중 대통령이십니까? 실제로는 저희 어머니십니다. 어머니시군요. 어머니신데 예, 예. 저희 어머님은 그 평생 소원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어렸을 때부터 네. 사람이 가장 귀한 일은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선생이 되어라 하는 게 저희 어머니의 소원이었고 어머니의 소원이군요. 제가 그래서 예. 어머니의 소원처럼 교사가 됐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그 교사가 막 될 1980년대는 민주화 바람이 불었고 네. 그 와중에 이제 그 전교조 활동을 하면서 제가 또 해직도 되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전교조 합법화랄지 복직을 위해서 정치 활동을 했는데 그때 정치 활동에 가장 영향을 끼친 분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어머님이 나오는 그 영향을 끼친 인물로 나오는 분들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책 자주 읽으십니까? 자주는 못 읽는데 저는 이제 그 오디오북을 듣는 습관이 좀 있습니다. 오디오북이요? 예, 제가 걷기를 네. 좋아해서 예. 걸을 때는 반드시 이제 오디오북을 듣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책을 좀 많이 읽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뭐 교육감 선거가 이제 그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정작 이 학생들하고 직접 마주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 한 권만 추천해 주신다면요? 우리 학생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네. 그것은 제가 이제 작년까지 그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치는 거 있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밀려왔죠. 예. 그런데 이 전염병에 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애환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네. 뭐 학교도 못 나오고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염병 수칙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페스트, 알베르트 까뮈의 네. 페스트라는 책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 페스트를 꼭 우리 학생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페스트는 그 전염병이 한 도시에 닥쳤을 때 도시가 폐쇄되거든요. 네. 그 안에 폐쇄된 도시 안에서의
그 여러 가지 인간형들이 나옵니다. 그 실존주의 책인데 그 책을 꼭 학생들이 읽어봄으로써 이 전염병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깊은 생각도 하고 또 스스로 전염병을 코로나 같은 그 전염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 내면의 준비도 할 수 있도록 꼭 그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기가 닥쳤을 때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도 더불어 해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 책에 아주 4가지 인간형이 등장하거든요. 네. 그런 그 전염병의 위기가 왔을 때 도시가 폐쇄되면 그 안에서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 인간형도 있고 또 그 종교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뭐 이러면 신부나 목사님들도 있고 또 봉사대를 만들어서 전염병을 함께 퇴치하려고 하는 그런 주인공 그 봉사대원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떻게든지 자기 개인적인 이기심 때문에 그 어떤 방법으로든 그 도시를 빠져나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형도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아주 교훈적인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한 32년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수도권 집중화가 이제 항상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반도체 학과 증원 논란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지역과 수도권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교육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육 기본소득 외에 교육 자체를 성숙시킬 방안들이 필요한데요. 물론 이제 다양한 뭐 정책과 제도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교육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향후 4년간 펼치실 핵심적인 공약이라든가 실천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이번 이제 선거 과정에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많은 이제 또 호소도 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전남형 교육 자치를 이루어야 된다. 전남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을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교육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남의 모든 정책에 우선해서 교육을 협력해서 살려내는 전남형 교육자치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핵심 키워드는 전남에서 태어나서 전남에서 교육을 받고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지원하고 그리고 전남에서 일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전남에도 실은 선망의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선망의 일자리들이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가는가 한번 우리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교육감이 취임하면은 전남에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들을 데이터베이스하고 거기에 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전부 데이터베이스해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걸 보고 전남에 있는 일자리를 미리서 준비하고 또 학교에서는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전남에 있는 좋은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저기 하는 그게 저는 전남형 교육자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얼른 떠오르는 생각이 지역 인재 채용에서 이제 교육의 영향력을 좀 행사해 보시겠다 이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많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교육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교육감으로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라는 포부랄까 다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를 이제 교육감으로 지지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도민들께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의 이제 진보 교육의 12년간의 성과는 잘 계승을 하겠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들은 혁신을 해서 전남 교육을 살리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남에 닥친 전남의 지역 소멸 문제를 도민과 함께 막아내고 그 중심에 교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선 8기를 시작하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직선 교육감 제4기를 여는 김대중 교육감의 임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혁신에 대한 도민들의 여망이 행정과 교육의 수장들의 어깨에 무겁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과 협력, 지역민의 협조가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지역 정치와 행정, 교육 행정입니다. 도정과 교육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슈를 풀어가는 과정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약속드리면서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